저는 올해 칠순의 고명순입니다.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 딱히 억울할 것도 그렇다고 대단히 자랑스러울 것도 없는 그저 평범한 어머니의 삶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남편 먼저 하늘로 보내고 하나뿐인 아들 영석이를 반듯하게 키워내 장가 보낸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훈장이었죠. 아들이 결혼하고 어여쁜 손주 예준이를 낳았을 때 저는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뻤습니다. 며느리 은혜가 조금은 새침하고 깍쟁이 같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다들 요즘 젊은 애들이 그렇다 하니 그러려니 했어요. 제 눈에는 그저 다 예뻐 보이기만 했습니다. 제게 살갑게 구는 날에는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주고 싶었고 가끔 서운하게 해도 저 아이도 시집와서 고생이 많겠지 하며 먼저 마음을 풀곤 했지요. 제게는 자식이었으니까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까지. 이 단란한 가정을 지키는 것이 제 남은 인생의 목표이자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날 예준이의 첫 번째 생일 잔치가 열리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그날 아침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온 집안을 쓸고 닦았습니다. 창문을 활짝 열어 상쾌한 아침 공기를 들이니 제 마음도 덩달아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것 같았어요. 오늘은 제 인생에서 손에 꼽을 만큼 기쁜 날이니까요. 장롱 깊숙한 곳에서 가장 아껴두었던 고운 옥색 한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생전 마지막으로 제 생일에 맞춰주었던 것인데 이걸 입으면 왠지 지금도 남편이 하늘에서 저를 지켜봐 주는 것만 같아 마음이 든든해져요. 옷고름을 매만지며 거울 앞에 서니 희끗희끗한 머리와 자글자글한 눈가의 주름이 세월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표정만큼은 20살 처녀처럼 설레고 있었지요. 저는 오늘 손주에게 줄 선물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남들은 다들 금반지나 현금을 최고로 친다지만 저는 예준이에게 조금 더 특별한 것을 해주고 싶었어요. 예준이가 태어난 날 저는 곧장 은행으로 달려가 아이의 이름으로 적금 통장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아들 내외 몰래 틈틈이 아껴 모은 쌈짓돈을 그 통장에 차곡차곡 모아두었지요. 그리고 그 통장을 넣어줄 비단 복주머니도 직접 만들었습니다. 한 땀 한 땀 아이의 건강과 행복을 비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요. 이건 돈의 액수를 떠나 할머니가 주는 사랑의 증표라고 생각했어요. 세상 어떤 비싼 선물보다 값지다고 저는 굳게 믿었습니다. 행사 시간보다 일부러 1시간이나 일찍 도착했습니다. 혹시나 제가 도울 일이 있을까 해서요. 화려한 샹들리에가 빛나는 뷔페 입구에 들어서니 며느리 은혜가 제게는 눈길도 주지 않은 채 친구들과 웃고 떠들고 있더군요. 제가 다가가 아가 일찍 왔구나. 뭐 도울 일은 없니? 하고 묻자 그제야 저를 발견했다는 듯 과장된 몸짓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아이고 곱게도 차려입으셨네. 하지만 그 말과는 달리 은혜의 눈은 제 한복을 위아래로 훑으며 마치 값을 매기는 듯한 불편한 시선을 보내고 있었어요. 저는 애써 웃으며 우리 강아지 예준이는 어디 있니? 하고 물었죠. 은혜는 손가락으로 행사장 안쪽을 가리키며 안에 있어요. 근데 정신없으니까 너무 안고 그러지는 마세요. 라며 쌀쌀맞게 덧붙였습니다. 그 순간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지만 좋은 날에 얼굴 붉히기 싫어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행사장은 이미 많은 하객으로 북적이고 있었어요. 저는 오랜만에 만나는 친척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다들 제 손을 잡고 명순 씨 아들 잘 키워서 좋겠어. 며느리도 싹싹하고 예쁘네. 라며 부러워했어요.
저는 그 칭찬이 모두 제 것인 양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다 우리 며느리가 복덩이라 그렇죠. 저런 애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집안이 환해졌어요.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라 진심이었습니다. 그때만큼은 정말로 은혜가 제게 복덩이라고 믿었으니까요. 잠시 후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 돌잔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성장 동영상이 나올 때 저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몇 번이나 훔쳤는지 몰라요. 꼬물거리던 갓난아이가 어느새 저렇게 컸나 싶어 대견하고 기특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영상이 끝나고 제가 단상 위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우리 예준이 첫 생일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며느리가 참 복덩이입니다. 이렇게 예쁘고 건강한 손주를 낳아주었으니 제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봅니다. 제가 진심을 담아 이야기하자 하객들은 모두 박수를 치며 웃어주었어요. 하지만 단상 아래에서 저를 올려다보는 은혜의 표정은 싸늘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저를 따로 부르더군요. 어머니, 아까 사람들 앞에서 그런 촌스러운 말 좀 안 하시면 안 돼요? 무슨 복덩이니 나라를 구했느니 하는 말을 요즘 세상에 누가 써요. 제 친구들도 다 듣는데 창피했어요. 은혜는 짜증이 가득한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저는 순간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멍해졌어요. 칭찬이 며느리에게는 창피한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고 선물 증정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회자가 선물을 받은 순서대로 이름을 호명하며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은혜 친구가 선물한 명품 브랜드의 아기 옷 상자가 열리자 은혜는 거의 비명을 지르다시피 하며 기뻐했습니다. 어머 세상에, 이거 구하기도 힘든 건데 너무 고마워. 사돈댁에서 두둑한 현금 봉투를 건넸을 때는 아예 자리에서 일어나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하더군요. 마침내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저는 준비해간 복주머니를 내밀며 예준아, 할미 선물이다.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렴 하고 말했어요. 은혜는 복주머니를 건성으로 받아들고는 테이블 위에 툭 던져놓듯 내려놓았습니다. 네, 어머님. 고맙습니다. 그게 다였어요. 사회자도 다른 선물처럼 내용물이 무엇인지 묻지도 않았고 은혜는 궁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제 마음과 정성은 그저 테이블 구석에 놓인 수많은 선물 중 하나로 순식간에 잊혀갔습니다. 저는 그저 은혜가 오늘 정신이 없어서 그렇겠지 하고 애써 좋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손주를 한번 안아보고 싶은 마음에 잠든 예준이가 누워있는 아기 침대로 다가갔어요. 새근새근 잠든 아이의 얼굴을 보니 방금 전까지 서운했던 마음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아이를 안아들려는 순간 어디선가 은혜가 번개같이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날카로운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어요. 아니, 나는 그냥 우리 강아지 한번 안아보려고. 제가 머뭇거리며 대답하자 은혜는 제 품에서 아이를 거의 빼앗다시피 채워갔습니다. 보세요, 어머니. 애기 비싼 옷 다 구겨지잖아요. 그리고 어머니 한복에 먼지라도 묻으면 어떡해요. 그냥 눈으로만 보세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존재가 마치 손주에게 해로운 병균이라도 되는 것처럼 취급하는 며느리의 태도에 가슴이 미어졌어요. 주변의 몇몇 친척들이 그 광경을 보고 수군거리는 것이 느껴졌지만 저는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잔치는 분명 화기애애했지만 그 안에서 저는 철저히 이방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진짜 비극은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모른 채 말입니다.
돌잔치의 공식적인 행사가 모두 끝나고 사람들은 저마다 편한 자리에 삼삼오오 모여 앉아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시끌벅적하고 흥겨운 분위기 속에서 저만 홀로 섬처럼 겉도는 기분이었어요. 조금 전 며느리 은혜에게 들었던 날카로운 말과 저를 벌레 보듯 하던 그 싸늘한 눈빛이 심장에 박힌 가시처럼 계속해서 저를 찔러댔습니다. 내가 뭘 그리 잘못했나? 칭찬 한마디가 그렇게 창피한 일이었나? 수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오갔지만 답을 찾을 수는 없었어요. 그저 좋은 날이니 내가 참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른이니까, 시어머니니까, 할머니니까. 그 이름들이 제 발목에 채워진 무거운 족쇄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애써 웃으며 친정 쪽 조카가 앉아있는 테이블로 다가가 앉았어요. 오랜만에 만난 조카는 제게 온갖 살가운 말을 건네며 분위기를 풀어주려 애썼습니다. 고모, 오늘 한복 너무 고우세요. 역시 고모가 제일 미인이셔. 예준이가 고모를 쏙 빼닮아서 저렇게 잘생겼나 봐요. 상냥한 조카의 말에 잠시나마 얼어붙었던 마음이 조금은 녹아내리는 것 같았죠. 저는 뷔페 접시에 조카가 좋아하던 잡채와 갈비찜을 담아다 주며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다른 생각에 집중하며 억지로라도 웃으려 노력하고 있었어요. 그때 저 멀리서 아들 내외가 앉은 테이블에서 손주 예준이가 칭얼거리기 시작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를 키워본 사람은 다 알아요. 저건 배가 고프거나 어딘가 불편해서 내는 소리라는 것을요. 은혜는 아이를 안고 어쩔 줄 몰라 하며 등을 토닥여주고 있었지만 아이의 울음은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자지러지듯 울어댔죠. 주변의 시선이 조금씩 그쪽으로 쏠리기 시작했어요. 은혜의 얼굴이 당황스러움으로 붉어지는 것이 멀리서도 보였습니다. 제 몸이 먼저 반응했어요. 수십 년간 아이를 키워온 어미의 본능이었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 내외의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아이의 얼굴이 온통 눈물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저는 안타까운 마음에 아가, 예준이가 배가 고픈 모양이구나. 이유식은 먹였니? 하고 물었습니다. 은혜는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네, 아까 먹였어요. 근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 라며 아이를 흔들어 댔어요. 아이는 그럴수록 더 서럽게 울었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있던 부드러운 계란찜을 숟가락으로 조금 떠서 예준아, 이거 한번 먹어볼까? 할미가 맛있는 거 줄게. 하며 아이에게 내밀었습니다. 평소에 제가 그렇게 계란찜을 해주면 곧잘 받아먹곤 했거든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은혜가 제 손을 거칠게 탁 쳐냈습니다. 제 손에 들려있던 숟가락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어요. 저는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주변에 시끄럽던 소음이 한순간에 멎는 것 같았어요. 제 귀에는 이명 소리만 윙윙거렸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노려보며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들으라는 듯 또렷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냥 오늘 주인공 할머니 역할만 하시고 체면치레만 하고 가세요. 저희 가정일에 더는 끼지 마시고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지난 수십 년간 제가 아들 가정을 위해 바쳤던 모든 헌신과 사랑을 부정하는 선고였습니다. 제 모든 시간과 노력이 그저 주제넘은 간섭이자 귀찮은 체면치레였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머리가 하얘지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주변에 앉아있던 친척들의 얼굴이 놀라움과 당혹감으로 굳어지는 것이 보였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섣불리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남은 희망을 담아
아들 영석이를 쳐다보았습니다. 제발, 제발 내 아들만은 내 편이 되어주기를. 너의 아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 우리 엄마에게 사과하라고. 그렇게 한마디만 해주기를 간절히 바랐어요. 영석이는 제 시선을 피하며 난처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왜 그래? 어른들 계신데. 그 말에 저는 잠시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제 기대는 곧바로 산산조각 났어요. 은혜가 남편을 향해 날카롭게 눈을 흘기자 영석이는 그대로 입을 꾹 다물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기 접시에 있는 음식을 뒤적이기 시작했어요. 아들의 침묵. 그것은 수만 마디의 말보다 더 잔인한 비수가 되어 제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제 아들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오래전에 제 아들이 아닌 저 여자의 남편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어요. 수치심과 모멸감에 당장이라도 자리를 박차고 뛰쳐나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여기서 제가 소란이라도 피운다면 저는 정말로 잔치를 망친 주책 없는 늙은이가 될 테니까요. 저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끌어모았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태연한 척 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바닥에 떨어진 숟가락을 줍는 대신 제자리로 돌아와 냅킨으로 손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앞에 놓인 음식을 먹기 시작했어요. 손이 덜덜 떨려 수저를 몇 번이나 놓칠 뻔했지만 용케 버텨냈습니다. 무슨 맛인지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마치 모래알을 씹는 것 같았습니다. 제 평생에 그렇게 길고 고통스러운 식사는 처음이었습니다. 주변 테이블에서는 어색한 침묵을 깨려는 듯 억지스러운 대화들이 오갔지만 그 누구도 저에게 말을 걸지는 않았어요. 저는 그렇게 완벽한 외톨이가 되어 꾸역꾸역 음식을 목으로 넘겼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마침내 잔치가 끝났다는 사회자의 말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친척들에게는 몸이 좋지 않아 먼저 들어가 봐야겠다. 고 짧게 둘러댔습니다. 아무도 저를 잡지 않았죠. 저는 그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않고 행사장 출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제 뒤에서 아들 내외가 저를 부르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그들은 아마 귀찮은 혹을 떼어냈다는 생각에 후련해하고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화려했던 행사장을 빠져나와 차가운 밤 공기를 마시니 그제야 참았던 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택시를 잡으려 손을 들었지만 눈물이 앞을 가려 지나가는 차들이 보이지도 않았어요. 결국 저는 정처 없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평생을 오갔던 익숙한 그 길이 그날따라 왜 그렇게 멀고 낯설게만 느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슴에 박힌 가시가 걸을 때마다 욱신거리며 제 온몸을 아프게 헤집고 있었습니다.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이 몇 번이나 미끄러졌는지 모릅니다. 간신히 문을 열고 텅 빈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꾹꾹 눌러 참았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현관에 주저앉아 한참을 소리내어 울었어요. 서러움과 분노, 배신감과 허탈함이 뒤섞여 제 가슴을 마구 핥히었습니다. 수십 년 세월 자식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온 제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한 기분이었습니다. 자식을 위해 헌신했던 모든 순간들이 악몽처럼 되살아나 저를 괴롭혔어요. 정신을 차리고 비틀거리며 거실로 들어와 불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몸을 묻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돌잔치에서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몇 번이고 되감아 보았습니다.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던 며느리의 눈빛, 촌스럽다며 핀잔을 주던 목소리, 내 선물을 무시하던 태도, 그리고 저희 가정일에 끼지 마세요.
라고 말하던 그 차갑고 잔인한 얼굴까지 모든 것이 너무나도 생생했습니다. 아들의 침묵은 더 큰 상처가 되어 덧나고 있었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먼지 쌓인 장식장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낡은 앨범 한 권을 꺼내 들었어요. 앨범을 펼치자 빛바랜 사진들 속에서 잊고 있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첫 장에는 아들 영석이와 며느리 은혜의 결혼 사진이 있었어요. 사진 속 은혜는 세상 누구보다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저는 그때 저 아이가 정말 내 딸이 되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친딸에게 하듯 제 모든 것을 퍼부어 주기 시작했어요. 다음 장을 넘기자 임신한 은혜와 제 모습이 담긴 사진이 나왔습니다. 입덧이 유난히 심했던 며느리. 한밤중에도 먹고 싶은 게 있다며 아들에게 투정을 부리면 잠결에 그 전화를 받은 것은 늘 저였습니다. 새벽 시장을 달려가 싱싱한 과일을 사오고 인터넷을 뒤져가며 입덧에 좋다는 음식을 만들어 대령했죠. 은혜가 다리가 붓는다며 힘들어할 때는 매일 밤 소금물에 며느리의 발을 담가주고 정성껏 주물러 주었습니다. 은혜는 그때마다 어머니 감사해요. 어머니밖에 없어요. 라며 제 품에 안기곤 했어요. 그 모든 것이 진심이라고 저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손주 예준이가 태어났을 때의 사진도 있었습니다. 저는 당연하다는 듯이 아들네 집으로 들어가 한 달간 산후조리를 도맡았습니다. 은혜는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하고 미역국을 하루 3번 다른 종류로 끓여가며 몸보신을 시켰어요. 밤에는 제가 예준이를 도맡아 돌봤습니다. 칭얼대는 아이를 안고 밤을 꼬박 새우면서도 저는 행복했어요. 제 아들의 가정, 제 손주를 위한 일이었으니까요. 며느리가 직장에 복귀한 후로는 제 삶은 온전히 예준이에게 맞춰져 돌아갔습니다. 매일 아침 아들네 집으로 출근해서 아이를 돌보고 저녁에 아들 내외가 퇴근하면 저녁밥까지 차려주고 나서야 제 집으로 돌아오는 생활의 연속이었죠. 제 친구들은 그런 저를 보고 요즘 세상에 저런 시어머니가 어디 있냐며 혀를 내둘렀지만 저는 그마저도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심지어 사돈댁의 일까지 발 벗고 나섰던 기억도 떠올랐어요. 사돈어른의 칠순 잔치 때 음식을 도맡아 할 사람이 없다는 은혜의 울상에 제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며칠 밤을 새워 잔치 음식을 만들고 당일에는 손님 접대까지 도맡았죠. 사돈댁 식구들은 모두 제게 고맙다고 인사를 했고 은혜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 어머니가 최고라며 저를 치켜세웠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그 모든 것이 저를 이용하기 위한 연극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에 치가 떨렸어요. 앨범을 덮는 순간 제 눈에서는 더 이상 눈물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심장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버렸어요. 사랑과 헌신이 돌아오는 것은 고마움이 아니라 무시와 경멸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저는 바보였습니다. 제 모든 것을 내어주면 그들도 저를 진심으로 가족으로 받아줄 것이라 믿었던 어리석은 바보였어요. 그때였습니다.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 번쩍하고 스쳐 지나가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 며느리의 가장 큰 약점은 체면과 남들의 시선이다. 잔치 내내 그 아이는 저를 대하는 태도와는 달리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교양 있고 능력 있는 며느리인 척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미지가 흠집 나는 것을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아이였죠. 그렇다면 내가 무너뜨려야 할 것은 바로 그 가면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슬퍼하고만 있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다면 저는 평생을 체면치레나 하는 들러리 시어머니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것만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었어요. 나는 고명순입니다.
남편 없이 홀로 아들을 키우며 악착같이 살아온 사람이에요. 제 인생을, 제 자존심을 이대로 짓밟히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간 가계부를 쓰며 모아두었던 영수증과 서류 뭉치들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그 안에는 아들 내외를 위해 제가 썼던 돈의 기록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아들 가게가 어려울 때 보태주었던 돈의 이체 내역서, 며느리 명품 가방을 사주었던 카드 영수증, 그리고 돌잔치 비용의 상당 부분을 제 카드로 결제했던 영수증까지 저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었어요. 앞으로 시작될 이 힘든 싸움에서 저를 지켜줄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저는 조금도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신이 점점 더 또렷해졌어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눈물 자국은 온데간데 없고 수십 년간 잊고 살았던 냉철하고 강인한 눈빛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어요. 그래요. 저는 더 이상 모든 것을 내어주는 자애로운 어머니가 아닙니다. 이제부터 저는 제 것을 되찾고 저를 무시한 대가를 정확하게 돌려주는 사람이 될 겁니다. 가장 우아하고 가장 철저하게. 복수의 서막이 그렇게 조용히 오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에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한 그날 이후 저는 며칠간 알아누웠습니다. 몸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골마 터져버린 탓이었죠. 아들에게서는 전화 한 통 오지 않았고 며느리는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인 듯 했어요. 하지만 저는 마냥 누워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제 손에는 이미 칼이 쥐어져 있었고 이제 그 칼을 언제 어디서 휘두를지 결정해야만 했으니까요.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주말 아침 제 여동생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돌잔치에도 참석했던 동생은 그날의 일을 모두 지켜보았기에 제 걱정이 되어 안부를 묻는 전화였습니다. 동생과 한참 통화를 하던 중 귀가 번쩍 뜨이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언니, 근데 진짜 어이가 없어서 어제 사돈댁 마나님, 그러니까 은혜 엄마를 우연히 백화점에서 만났거든. 근데 만나자마자 돌잔치 얘기를 꺼내면서 자기 딸이 그렇게 통이 크다느니 사위기 한번 살려주려고 잔치에 돈을 쏟아부었다느니 어찌나 자랑을 하던지 듣는 내가 다 낯이 뜨거웠다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며느리 은혜는 제가 잔치 비용을 보태주었다는 사실을 단순히 잊은 것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그 돈을 자기가 낸 것처럼 꾸며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을 과시하고 싶었던 겁니다. 저의 헌신은 며느리의 체면을 세우기 위한 도구로 전락해버린 것이었죠. 심장에서 다시 한번 차가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 너희가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체면, 내가 제대로 한번 구겨주마. 저는 전화를 끊자마자 곧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먼저 사돈어른, 즉 며느리의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어요. 저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상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돈어른, 잘 지내시죠? 다름이 아니오라. 지난번 돌잔치 때 제가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챙겨드리지도 못한 것 같아 마음에 걸려서요. 이번 주말에 제가 근사한 곳에서 식사 한번 대접하고 싶은데 시간 괜찮으실까요? 물론 영석이랑 은혜도 함께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사돈어른은 잠시 당황하는 듯 했지만 이내 아이고 사부인께서 이렇게까지 마음을 써주시니 저희야 고맙죠. 라며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사돈댁 근처에서 가장 비싸고 분위기 좋기로 소문난 한정식 집을 예약했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에게는 어른들 모시고 식사하는 자리이니
약속 시간 꼭 지켜서 나오라고 문자를 보냈어요. 며느리에게서는 곧바로 내 어머님이라는 칼 같은 답장이 왔습니다. 아마 속으로는 제가 그날의 일을 사과하거나 자신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약속 당일 저는 예약 시간보다 30분 먼저 식당에 도착해 가장 상석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잠시 후 사돈 부부와 아들 내외가 함께 들어왔어요. 사돈 안주인은 저를 보자마자 어머 사부인. 이렇게 좋은 곳은 어쩐 일이세요? 저희가 대접해야 하는데. 라며 입에 발린 소리를 했습니다. 며느리 은혜 역시 제 옆에 살갑게 앉으며 어머니, 오늘따라 더 고와 보이세요. 라며 미소를 지었죠. 그 가증스러운 모습에 헛웃음이 나왔지만 저는 표정을 숨기고 우아하게 받아쳤습니다. 다들 오셨으니 맛있는 것부터 시키지요. 식사하는 내내 분위기는 겉보기에 화기애애했습니다. 사돈 안주인은 끊임없이 자기 딸 자랑을 늘어놓았어요. 우리 은혜가 워낙 야무져서 뭘 해도 똑 부러지게 잘해요. 지난번 돌잔치도 혼자서 얼마나 완벽하게 준비했는지 몰라요. 그런 거 보면 돈도 쓸 줄 아는 사람이 잘 번다니까. 그 말을 듣는 며느리는 어깨를 으쓱하며 의기양양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들 녀석은 그저 옆에서 멋쩍게 웃고만 있었죠.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의 만담 같은 대화를 들으며 조용히 때를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식사가 끝나고 디저트로 나온 과일과 차를 마실 때가 되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모두의 시선이 제 손에 들린 봉투로 쏠렸습니다. 사돈 안주인이 어머 사부인. 이건 또 뭐예요? 라며 호들갑을 떨었어요. 아마 저것이 돈 봉투라고 생각했겠죠. 저는 부드럽게 웃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사부인, 제가 깜빡하고 말씀을 못 드렸네요. 은혜가 워낙 바빠서 잊은 모양인데 잔치 비용 치른 것 좀 정산해 주십사 하고요. 제 말의 순간 식당 안에 모든 소음이 멎는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은혜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굳어갔어요. 사돈 안주인은 무슨 말이냐는 듯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와 자기 딸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봉투에서 준비해온 서류들을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그것은 돌잔치가 열렸던 뷔페의 카드 결제 영수증과 제 이름이 선명하게 찍힌 은행 계좌 이체 내역서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잔치 총 비용이 1,000만 원이 조금 넘게 나왔더군요. 그 중에 제가 500만 원을 우선 제 카드로 결제하고 나중에 추가된 비용 300만 원은 계좌로 붙여주었답니다. 총 800만 원이에요. 물론 우리 손주 첫 생일 잔치니 제가 다 내도 아깝지 않지만 그래도 사돈댁과 반반씩 부담하는 게 도리인 것 같아서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사돈 안주인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기 딸이 잔치 비용을 전부 낸 것처럼 자랑했던 자신의 말이 무색해진 순간이었죠.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은혜를 다그쳤습니다. 은혜야, 이게 어떻게 된 거니? 너가 전부 다 했다면서. 은혜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입술만 파르르 떨고 있었죠. 아들 영석이는 아예 테이블 밑으로 얼굴을 파묻을 기세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제 지갑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식사 비용을 계산하기 위해 카드를 점원에게 건넸어요. 오늘 식사는 제가 대접하는 겁니다. 어른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것 같아 송구스러워서요. 제 말은 분명 사과였지만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그 말을 곧이곧대로 듣지 않았을 겁니다. 그것은 승자의 선언이었으니까요. 저는 굳어버린 가족들을 뒤로하고 홀로 유유히 식당을 빠져나왔습니다. 뒤통수가 따가웠지만
그 어느 때보다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며느리의 그토록 중요했던 체면. 그 가면의 한가운데에 제가 아주 선명하고 깊은 흠집을 내준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었죠. 제가 식당에서 영수증을 공개하는 초강수를 두고 온 다음 날부터 저희 집 전화기는 쉴 틈 없이 울려댔습니다. 대부분은 그날 식사 자리에 함께했던 친척들이나 그들에게서 소식을 전해 들은 다른 집안 어른들이었어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들은 하나같이 놀라움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형님, 세상에 어쩜 그런 일이 있어요? 며느리가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아이고, 명순아.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요즘 것들 버릇 없다고는 들었지만 그 정도일 줄은 몰랐네. 너가 오죽했으면 어른들 다 계신 자리에서 그랬겠니? 나는 네 마음 다 이해한다. 저는 그저 뭐려. 다 제 부덕의 소치인 것을요. 하며 말을 아꼈지만 이미 여론은 완벽하게 제 편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제가 일부러 험담을 하고 다니지 않아도 진실은 제 발로 달려가 스스로를 증명하고 있었어요. 물론 며느리 은혜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분명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어머니가 오해하신 거다. 요즘 기력이 쇠하셔서 사실을 왜곡하신다는 식으로 변명을 늘어놓았겠죠. 하지만 한번 무너진 신뢰는 그리 쉽게 회복되지 않는 법입니다. 특히나 평생을 꼿꼿하게 살아온 저와 평소에도 얄밉다는 평을 들어왔던 며느리 사이에서 사람들은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복수는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우아한 고립이라는 이름의 작전을 펼치기로 마음먹었어요. 제가 직접 나서서 며느리를 험담하거나 싸우는 대신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영향력을 조용히 거두어들이는 방식이었죠. 시어머니라는 이름으로, 집안의 어른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당연하게 해왔던 모든 것들을 멈추는 것. 그것만으로도 며느리에게는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첫 번째 시험 무대는 매년 가을 온 집안 여자들이 모여 치르던 김장일이었습니다. 저희 집안 김치는 대대로 내려오는 특별한 비법이 있어 동네에서도 맛있기로 소문이 자자했어요. 그리고 그 비법을 전수받은 유일한 사람이 바로 저였죠. 해마다 김장철이 되면 동서들과 조카 며느리들이 모두 저희 집으로 모여 제 지휘 아래 일사불란하게 김장을 담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집안의 화합을 다지는 중요한 연례 행사였어요. 올해도 어김없이 김장철이 다가왔고 손아래 동서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형님, 올해 김장은 언제 할까요? 날짜 잡으시면 저희가 다 맞춰서 갈게요.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세상에서 가장 온화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동서. 이제 그런 집안일은 내가 아니라 우리 큰애기, 은혜가 도맡아서 해야지. 내가 자꾸 끼어들면 젊은 사람들이 불편해하더라고. 우리 며느리가 워낙 야무져서 나보다 더 잘할 거야. 은혜한테 직접 전화해서 날짜 잡아봐. 수화기 너머의 동서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제 말의 진짜 의미를 파악하느라 머리를 굴리는 것이겠죠. 잠시 후 동서는 마지못해 네 형님. 그럼 그렇게 할게요. 라고 대답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오후 온 집안의 단체 대화방이 시끄러워지기 시작했어요. 동서가 은혜에게 김장 날짜를 묻자 은혜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답장을 보냈습니다. 어머님께 여쭤보세요. 저는 잘 몰라요. 결국 동서가 다시 제게 중재를 요청했지만 저는 끝까지 같은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나는 이제 은퇴했어. 집안의 대소사는 이제 영석이네가 책임지고 이끌어가야지. 나는 그저 조용히 따르기만 할 뿐이야.
결국 며느리는 울며 겨자 먹기로 김장을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처참했죠. 저에게 단 한 번도 제대로 김치를 배워본 적 없는 은혜는 인터넷에 떠도는 레시피를 어설프게 따라 할 뿐이었습니다. 젓갈의 양도, 양념의 비율도 엉망진창이었어요. 게다가 어른들을 지휘해 본 경험이 없는 탓에 일의 순서마저 뒤죽박죽이었습니다. 동서들과 조카 며느리들은 예년과 달리 그 누구도 며느리의 말을 따르지 않고 팔짱을 낀 채 훈수만 두기 시작했습니다. 아가, 고춧가루는 그걸 쓰면 안 되지. 육수는 그렇게 내는 게 아닌데. 며느리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지만 차마 어른들에게 싫은 소리는 하지 못하고 속만 끓였어요. 그날의 김장은 결국 이도 저도 아닌 맛의 괴상한 결과물을 낳았고 모두가 역시 어른 없이는 안 된다. 명순 형님이 계셔야 했는데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모든 비난의 화살은 당연히 김장을 주도했던 며느리에게로 향했죠. 두 번째 무대는 할아버님의 제사였습니다. 저희 집안은 아직도 1년에 4번 제사를 꼬박꼬박 지내는 전통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제사상에 올라가는 모든 음식은 당연히 제 손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제사 전날이면 저는 시장에 가서 가장 좋은 재료들을 골라오고 밤을 새워 전을 부치고 탕을 끓였습니다. 고되고 힘든 일이었지만 조상님께 올리는 음식을 제 손으로 직접 해야 마음이 편안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제사를 이틀 앞두고 아들 영석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어머니, 내일 모레 제사인데 언제쯤 오실 거예요? 저는 마치 처음 듣는 이야기라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무슨 소리니? 내가 왜 가니? 나는 제삿날 아침에 가면 되지. 아들은 당황한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네, 그럼 음식은요? 어머니가 안 하시면 누가 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영석아, 네 아내가 그날 사람들 앞에서 분명히 말했잖니. 자기네 가정일에 끼지 말라고. 제사는 그 가정의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란다. 그러니 당연히 너희 부부가 알아서 준비해야지. 나는 이제 너희 가정일에 끼어들지 않기로 했어. 그게 네 아내가 원하는 것이고 내가 지켜주어야 할 약속이란다. 아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단순히 감정적으로 토라진 것이 아니라 며느리가 뱉은 말을 그대로 돌려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겠죠. 아들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어머니, 그래도 이번 한 번만이라며 매달렸지만 저는 냉정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 내외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채 부랴부랴 인터넷을 뒤져가며 제사 음식을 주문하고 마트에서 파는 냉동전을 사들이며 야단법석을 떨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삿날 아침 제가 아들네 집에 도착했을 때 그곳의 풍경은 가관이었습니다. 제사상 위에는 배달 용기에 담긴 채 그대로 올라온 나물과 모양도 크기도 제각각인 엉성한 전들이 위태롭게 쌓여 있었어요. 친척 어른들은 제사상 앞에 서서 혀를 차며 수군거렸습니다. 세상 말세다. 조상님께 올리는 음식을 배달 음식으로 때우다니. 이래서 집안에 어른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근본이 없어져, 근본이. 모든 비난은 그 자리에 없었던 저 대신 안절부절 못하며 서 있는 아들 내외에게로 쏟아졌습니다. 은혜는 창피함에 얼굴도 들지 못했고 영석이는 어른들의 질타에 죄인처럼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저 묵묵히 절을 올릴 뿐이었습니다.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는 그저 며느리가 제게 그어준 선을 넘지 않고 며느리가 원하는 대로 가정일에 끼어들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 결과는 이토록 참혹했죠. 김장과 제사라는 큰일을 연달아 겪으면서 며느리 은혜는 집안에서 완벽하게 고립되었습니다.
친척들은 더 이상 며느리에게 무언가를 기대하지도 말을 섞으려 하지도 않았어요. 그녀는 이제 싹싹하고 야무진 맏며느리가 아닌 어른 무서운 줄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단단히 낙인 찍히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 모든 과정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마음 한편이 쓰라렸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것은 저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고 저는 이제 겨우 두 번째 전투에서 승리했을 뿐이니까요. 제가 집안의 모든 일에서 손을 떼자 아들 내외의 삶은 급격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제 아들 영석이의 얼굴에서는 웃음기가 사라진 지 오래였죠.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아침이면 제가 차려주는 따뜻한 밥을 먹고 출근했고, 저녁이면 제가 깨끗하게 청소해 놓은 집에 들어와 아이와 놀아주기만 하면 그만이었습니다. 아내는 늘 생기 넘치는 모습으로 남편을 맞이했고, 집안은 언제나 평화로웠죠. 그 모든 평화가 저의 보이지 않는 희생 위에 세워진 성이라는 것을 영석이는 그때까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아침밥은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때우기 일쑤였고, 퇴근하고 돌아온 집은 육아와 살림에 지친 아내의 짜증과 아이의 울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매일 저녁이면 오늘은 또 뭘 시켜 먹나를 두고 아내와 실랑이를 벌여야 했고, 주말이면 밀린 빨래와 청소를 하느라 제대로 쉬지도 못했죠. 돌잔치 영수증 사건 이후로 가계 지출은 눈에 띄게 늘어나 매달 카드값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영석이는 그제야 깨닫기 시작했을 겁니다. 자신이 당연하게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요. 아들은 처음에는 아내 은혜의 편을 들었습니다. 제게 전화를 걸어 어머니, 너무 서운하게 그러지 마세요. 은혜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잖아요. 라며 아내를 감싸기 바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영석이의 목소리에서도 점차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친척 어른들에게 불려가 아내 교육 좀 제대로 시키라는 호통을 듣는 것도, 제사상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어야 했던 것도 모두 영석이의 몫이었으니까요. 그는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스트레스로 하루하루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이 안쓰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단호한 마음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이 시련은 영석이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반드시 겪어야 할 성장통이라고 생각했어요. 스스로의 가정을 책임지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제 아들은 평생 누군가에게 기생해서 살아가는 미숙한 어른으로 남게 될 테니까요. 저는 아들이 도움을 청할 때마다 네 가정의 일은 네 아내와 상의해야지 왜 나에게 묻니? 라며 차갑게 선을 그었습니다. 영석이의 마음에 결정적인 균열이 생긴 것은 어느 평일 저녁의 일이었습니다. 그날따라 회사 일이 일찍 끝나 영석이는 아내에게 말도 없이 집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조용히 안으로 들어섰을 때 안방에서 은혜가 친구와 통화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고 해요. 평소 같았으면 나왔어 하고 인사를 했겠지만 그날은 왠지 모르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들어서는 안 될 말을 듣고야 말았습니다. 아, 우리 시어머니? 요즘 나한테 단단히 삐지셔서 아주 웃겨 죽겠어. 근데 어쩌겠어. 자기가 낳은 아들이 내 손바닥 위에 있는데 영석 씨는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해. 평생을 엄마 치마폭에 쌓여서 살아온 사람이라 내가 아주 제대로 길들여 놨거든. 이제 자기 주인이 누군지도 모를걸? 은혜의 목소리에는 조롱과 경멸이 가득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그냥 우리 집 현금 인출기 정도로 생각하면 딱이야. 가끔 저렇게 성질 부릴 때도 있지만
손주 보고 싶어서라도 결국엔 우리한테 돈이며 뭐며 다 갖다 바치게 되어 있어. 내가 그 성격 모를까봐? 두고 봐. 조만간 무릎 꿇고 싹싹 비는 건 그쪽일 테니까. 영석이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숨도 쉴 수 없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아내, 자신이 지켜주려 했던 아내가 사실은 자신과 자신의 어머니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온몸이 떨려왔다고 했어요. 자신을 길들여진 존재로 어머니를 현금 인출기로 취급하는 아내의 말은 그의 인생을 통째로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한심한 남편이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못난 아들이었는지를 처절하게 깨닫는 순간이었죠. 그는 곧장 아내와의 격렬한 싸움을 벌였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발뺌하던 은혜도 영석이가 자신이 한 말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읊어대자 결국 본색을 드러냈다고 해요. 그래, 맞다. 어쩔 건데. 당신 어머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마마보이 맞잖아. 내가 당신을 진짜 남자로 만들어준 거야. 근데 이제 와서 나한테 이래? 그날 밤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습니다. 밤늦은 시간에 누군가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나가보니 흠뻑 젖은 아들 영석이가 고개도 들지 못한 채 서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을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영석이는 거실 바닥에 털썩 주저앉더니 이내 어린아이처럼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울던 아들은 제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저는 어머니가 아니라 악마 같은 여자의 편을 들었어요. 제가 귀가 멀고 눈이 멀어서 어머니가 얼마나 아프셨을지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저 같은 놈은 아들 자격도 없어요. 어머니, 제발 저를 용서하지 마세요. 아들의 등은 서럽게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말없이 내려다보았습니다.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저는 아들을 일으켜주거나 안아주지 않았어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저 가장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뭘 어쩌겠니? 모든 것은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너가 선택한 여자고 너가 꾸린 가정이야. 그러니 이제부터 그 모든 책임은 온전히 네가 져라. 다시는 내 뒤에 숨을 생각하지 말고 네 힘으로 해결해. 그게 네가 가장으로서 그리고 내 아들로서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다. 제 말에 영석이는 더 크게 오열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뒤로하고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문에 기댄 채 저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 아들이 스스로의 눈으로 진실을 보게 된 것이 어미로서는 아프면서도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영석이가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며느리 은혜에게는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을 겁니다. 자신을 지켜줄 유일한 방패막이자 시어머니를 공격할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남편이 이제는 자신에게 등을 돌렸으니까요. 은혜는 며칠간 집 밖으로 나오지도 않고 칩거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마 앞으로 어떻게 이 상황을 타개해야 할지 밤새 머리를 굴리고 있었겠죠. 이대로 순순히 물러날 은혜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며칠 뒤 은혜에게서 만나고 싶다는 연락이 왔어요. 저는 일부러 저희 집 근처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찻집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녀가 또 무슨 연극을 꾸밀지 알 수 없었기에 여러 사람의 눈이 있는 곳이 안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약속 장소에 나타난 은혜의 모습은 그야말로 가관이었습니다. 며칠 굶기라도 한 듯 헬쑥한 얼굴에 눈은 퉁퉁 부어 있었죠. 제 앞에 앉자마자 그녀는 약속이라도 한 듯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제가 그날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산후 우울증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해서 제가 잠시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요. 영석 씨한테도 그리고 어머니께도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녀는 제 손을 잡고 애원하며 자신의 모든 잘못을 산후 우울증이라는 편리한 방패 뒤로 숨기려 했습니다. 만약 예전에 저였다면 오죽하면 저럴까 싶어 마음이 약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과거의 바보 같은 고명순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녀의 눈물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눈물 속에는 진정한 반성이나 뉘우침 대신 어떻게든 이 위기를 모면하려는 계산적인 속셈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잡힌 손을 조용히 빼내며 말했습니다. 아가, 지난 일은 이미 다 지난 일이다. 앞으로 잘하면 되겠지. 저는 그녀의 사과를 받아주는 척했지만 그 이상의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한다는 말도 다시 예전처럼 지내자는 말도 하지 않았죠. 그저 무미건조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제 반응이 기대와 달랐는지 은혜의 눈빛이 순간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첫 번째 작전은 실패한 겁니다. 거짓 사과가 통하지 않자 은혜는 두 번째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아들을 물리적으로 떼어놓으려는 계획이었죠. 어느 날 은혜는 영석이에게 부산지사에서 온 발령 서류를 내밀었다고 합니다. 자기야, 이거 봐. 회사에서 자기를 얼마나 인정해 주는지 부산지사장으로 발령을 내줬어. 이건 우리 가족에게 온 엄청난 기회야. 물론 그 발령은 은혜가 뒤에서 몰래 손을 쓴 결과였습니다. 자신의 대학 동기이자 영석이네 회사 인사팀에 있는 친구에게 부탁해 일부러 만들어낸 가짜 발령이었죠. 그녀의 계획은 아들을 데리고 아무도 없는 부산으로 내려가 저와 시댁 친척들의 영향력에서 완벽하게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다시 남편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고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하려는 속셈이었죠. 영석이는 아내의 제안에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그날 밤 저를 찾아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아들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어요. 그리고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영석아, 엄마는 네가 어떤 결정을 하든 존중할 거다. 네 인생이니 당연히 너가 결정해야지.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기억하렴. 도망치는 것과 새로 시작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단다. 지금 너가 부산으로 가는 것이 과연 새로운 시작을 위한 것이니 아니면 해결해야 할 문제들로부터 도망치기 위한 것이니 그 답은 네 자신만이 알고 있겠지. 저는 아들을 다그치거나 이사를 가지 말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질문을 던져주었을 뿐입니다. 제 말을 듣고 돌아간 영석이는 며칠 밤낮을 고민했다고 해요. 그리고 마침내 아내에게 자신의 결정을 이야기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나는 부산으로 갈 수 없어. 내 뿌리는 여기고 내가 책임져야 할 어머니와 가족들이 여기 있어. 우리가 진짜 새로 시작해야 할 곳은 부산이 아니라 바로 여기인 것 같아. 우리가 망가뜨린 것들을 우리 손으로 다시 주워 담아야지. 아들의 단호한 거절에 은혜의 두 번째 계획마저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자신이 쓸 수 있는 카드가 거의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에 초조해지기 시작했을 겁니다. 남편을 회유하는 것도 저를 속이는 것도 모두 실패했으니까요.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문다고 했던가요? 코너에 몰린 은혜는 이제 이성적인 판단력을 잃고 더욱더 위험하고 어리석은 방법들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분노의 화살은 집안의 가장 약한 존재이자 제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인 손주 예준이에게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막아야만 했습니다. 며느리의 발악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저는 그저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아들 녀석에게 스스로 책임지라는 숙제를 내준 이후 집안에는 위태로운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아들 영석이는 어떻게든 망가진 관계를 회복시켜 보려고 애를 썼어요. 주말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며느리와 손주를 데리고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마 억지로라도 얼굴을 보고 밥을 먹다 보면 꽁꽁 얼어붙었던 감정들이 조금은 녹아내리지 않을까 기대했겠죠. 며느리 은혜는 더 이상 제 앞에서 대놓고 못된 말을 내뱉지는 않았지만 그 표정에는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다라는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저 묵묵히 손주를 위해 밥상을 차릴 뿐이었어요. 그 어색하고 불편한 주말 저녁 식사는 우리 가족의 새로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 위태로운 평화 속에서 저는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고 있음을 감지했습니다. 그것은 돈이나 자존심을 건 싸움이 아니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순수하고 연약한 존재, 바로 제 손주 예준이의 마음을 얻기 위한 보이지 않는 전쟁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전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제 손주를 사랑했을 뿐이니까요. 하지만 며느리에게는 그것이 또 다른 형태의 공격으로 느껴졌던 모양입니다. 남편과 시어머니 모두에게 외면당한 은혜는 아이를 대하는 행동에 날카로운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예준이가 조금이라도 칭얼대면 너는 왜 이렇게 사람을 귀찮게 하니? 라며 짜증을 냈고 아이가 밥을 먹다 음식을 흘리기라도 하면 지저분하게 이게 무슨 짓이야? 라며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아이와 눈을 맞추고 웃어주는 대신 소파에 누워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시간이 더 많아졌죠. 아이는 점점 엄마의 눈치를 보고 작은 실수에도 깜짝깜짝 놀라며 주눅이 들어갔습니다. 반면 저희 집은 예준이에게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저는 손주가 저희 집에 오는 주말만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아이가 좋아하는 동화책을 미리 사다 놓고 아이가 올 시간이 되면 현관문을 열어두고 꼬마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강아지 할미한테 왔구나. 제가 팔을 벌리면 예준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제 품에 폭 안겼습니다. 저는 그런 아이를 번쩍 안아들고 온 집안을 돌아다니며 비행기를 태워주곤 했죠. 저는 예준이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에 온 마음을 쏟았습니다. 아이가 서툰 발음으로 조잘조잘 이야기를 늘어놓으면 저는 무릎을 굽히고 아이와 눈을 맞추며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이야기인 양귀를 기울여 주었습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고구마 말랭이와 과일즙을 직접 만들어 주었고 베란다의 작은 텃밭에 함께 물을 주며 흙장난을 치기도 했습니다. 저는 예준이 앞에서 단 한 번도 며느리에 대한 험담을 하거나 집안의 안 좋은 분위기를 내비친 적이 없었어요. 저희 집에서만큼은 아이가 아무런 걱정 없이 마음껏 웃고 떠들 수 있는 안전한 천국이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아이의 마음은 투명한 유리 같아서 누가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본능적으로 압니다. 예준이는 점점 엄마인 은혜보다 할머니인 저를 더 따르기 시작했어요. 주말 저녁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면 아이는 제 다리를 붙잡고 떨어지지 않으려 울며 버텼습니다. 은혜는 억지로 아이를 떼어내 차에 태우면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에서 저를 향해 증오가 가득한 눈빛을 쏘아보내곤 했죠. 지금 내 아들을 무기로 나랑 싸우자는 거냐고 그 눈빛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어느 일요일 저녁에 터졌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저희 집에 모여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예준이가 물을 마시다가 그만 컵을 엎질러 은혜가 가장 아끼는 비싼 핸드백 위로 물이 쏟아졌습니다. 그 순간 은혜는 이성을 잃고 소리를 질렀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아이는 놀라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딸꾹질을 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는 울면서 엄마에게 달려간 것이 아니라 제게로 달려와 제 품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아이는 제 품에 안겨 서럽게 울었고 저는 아이의 작은 등을 쓸어주며 달래주었습니다. 괜찮아, 우리 강아지. 괜찮아. 놀랐구나. 일부러 그런 거 아니잖아. 할머니가 다 아는데. 그 광경을 그 자리에 있던 아들 영석이가 굳은 얼굴로 모두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가장 무섭고 서러운 순간에 엄마가 아닌 할머니의 품을 찾는다는 사실이 영석이에게는 너무나도 큰 충격이자 슬픔이었을 겁니다. 은혜 역시 얼어붙은 채 제 품에 안겨 자신을 돌아보지도 않는 아들의 뒷모습을 망연자실하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자신이 아이에게 무슨 짓을 한 것인지 그제야 깨달은 듯 했습니다. 그날 이후 은혜의 질투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저희 집에 오는 것을 노골적으로 거부하기 시작했고 제가 손주에게 전화를 걸어도 받지 못하게 방해했어요. 심지어 아이에게 할머니는 나쁜 사람이다. 할머니 말 들으면 안 된다. 는 식의 이상한 말을 주입시키려 한다는 이야기까지 아들을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리석은 행동은 오히려 역효과만 낳았을 뿐입니다. 아이는 엄마의 강압적인 태도에 더욱 불안해했고 그럴수록 할머니인 저를 더 애타게 그리워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주말 오후 저는 아들 내외와 함께 동네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물론 은혜의 성화에 못 이긴 영석이의 간곡한 부탁 때문이었죠. 잠시나마 예전처럼 단란한 가족의 모습을 되찾고 싶다는 아들의 바람을 저는 차마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은혜는 산책 내내 뾰로통한 얼굴로 휴대폰만 들여다볼 뿐이었어요. 예준이는 제 손을 잡고 신나게 앞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이가 그만 발이 꼬여 앞으로 넘어지면서 무릎이 까져 피가 났습니다. 아이는 깜짝 놀라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런데 아이는 저를 향해 애타게 손을 뻗으며 울부짖었습니다. 불과 몇 걸음 앞에 엄마가 서 있었는데도 말이에요. 저는 한달음에 달려가 아이를 품에 안고 상처를 살폈습니다. 그 순간 제 뒤에 서 있던 은혜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자식을 걱정하는 어미의 마음 대신 모든 것을 빼앗긴 패배자의 절망과 저를 향한 지독한 증오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의도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손주를 사랑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순수한 사랑의 힘이 며느리가 쌓아 올린 위선과 이기심의 성벽을 처참하게 무너뜨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손주의 마음마저 제게서 완전히 떠나버렸다고 생각한 며느리는 이제 마지막 남은 동아줄이라도 잡으려는 듯 다른 쪽으로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돈이었죠. 제가 평생을 악착같이 모으고 남편이 유산으로 남겨준 재산이 조금 있다는 것을 그녀도 어렴풋이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비록 그것이 사는 집 한 채와 얼마간의 예금이 전부라고 생각했겠지만요. 계기는 엉뚱한 곳에서 터졌습니다. 아들 영석이가 다니던 회사에서 갑자기 희망퇴직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겁니다. 영석이도 그 대상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고 결국 오랜 시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퇴직금은 받았지만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던 월급이 끊기자 아들 내외의 생활은 금방 쪼들리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영석이는 의욕만 앞세워 친구와 함께 작은 프랜차이즈 식당을 동업으로 시작했다가 경험 부족으로 얼마 못 가 큰 빚만 지고 가게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집안의 경제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자 아들 내외는 매일같이 돈 문제로 싸웠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희망은
바로 저였을 겁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듯 무거운 표정으로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평소처럼 손주를 데리고 온 것도 아니었어요. 작정하고 할 이야기가 있다는 뜻이었죠. 제 앞에 마주 앉은 아들 내외는 한참을 머뭇거리다 아들 녀석이 먼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사실 제가 사업에 실패해서 빚을 좀 졌습니다. 집도 은행에 담보로 잡혀 있어서 곧 길거리에 나앉게 될지도 모릅니다. 영석이는 차마 제 얼굴을 쳐다보지도 못한 채 바닥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며느리 은혜가 기다렸다는 듯이 대화를 이어받았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가 가장 마음 약해지는 부분을 교묘하게 파고들었어요. 어머니, 저희야 어찌되든 상관없지만 우리 예준이는 어떡해요? 아이가 무슨 죄라고. 어머니, 저희 집은 이제 어머님밖에 기댈 곳이 없어요. 지금 사시는 집을 담보로라도 조금만 융통해 주시면 저희가 평생에 걸쳐서라도 꼭 갚겠습니다. 두 사람은 제가 사는 이 작은 빌라 한 채가 제 전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들의 연극을 잠시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잠시 후 제 손에는 낡은 서류 가방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그 안에서 서류 뭉치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강남의 요지에 위치한 5층짜리 상가 건물의 등기권리증이었습니다. 돌아가신 남편이 젊은 시절부터 멀리 내다보고 투자해둔 우리 집안의 진짜 금송아지였죠. 두 번째는 여러 우량주에 분산 투자된 주식 포트폴리오 현황 보고서였습니다. 액수는 그들의 상상을 아득히 뛰어넘는 수준이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은행에 나뉘어 예치된 예금장고 증명서들을 펼쳐놓았어요. 아들 내외는 테이블 위에 펼쳐진 서류들을 보고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굳어버렸습니다. 자신들이 평생을 벌어도 만져보지 못할 엄청난 액수의 자산이 그저 평범한 노인인 줄로만 알았던 시어머니의 소유라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얼굴이었어요. 특히 며느리 은혜의 얼굴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경악으로 시작된 그녀의 표정은 이내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눈빛으로 변해갔습니다. 돈의 액수를 확인한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이 돈을 어떻게 쓸지에 대한 행복한 계산이 시작되고 있었겠죠. 아니나 다를까 은혜는 언제 울었냐는 듯이 얼굴색을 싹 바꾸고 제게 달려와 팔을 붙잡고 아양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세상에, 제가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대단한 분이신 줄도 모르고 그동안 얼마나 철없이 굴었는지 몰라요. 역시 어머님은 해안이 있으세요. 저희가 정말 어리석었어요. 어머니, 이 돈이면 영석 씨 사업도 다시 일으킬 수 있고 우리 예준이 유학도 보낼 수 있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탐욕으로 흥분에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추하고 노골적인 모습에 옆에 있던 아들 영석이마저 질렸다는 듯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저는 그런 며느리를 싸늘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인터폰의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김 변호사님, 이제 들어오시지요. 잠시 후 현관문이 열리고 말쑥하게 차려입은 중년의 신사가 서류 가방을 들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제 오랜 재산 관리인이자 저희 집안의 모든 법률 자문을 도맡아온 김 변호사였습니다. 아들 내외는 갑작스러운 변호사의 등장에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그들을 향해 제 인생 마지막이자 가장 강력한 한 방을 날렸습니다. 잘 보아라.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모든 재산은 이제부터 내 것이 아니다. 제 말이 끝나기 무섭게
김 변호사가 준비해 온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그것은 유언 대용 신탁 계약서였습니다. 김 변호사는 차분하고 명료한 목소리로 계약서의 내용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고명수님 소유의 모든 부동산과 금융자산은 수탁자인 하나은행에 신탁되며 그 유일한 수익자는 고명수님의 손자 최예준 군으로 지정됩니다. 신탁된 재산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은 최예준 군의 양육, 교육, 복리후생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으며 위탁자인 고명수님의 서면 동의 없이는 단 1원도 인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신탁의 원금은 수익자인 최예준 군이 만 30세가 되는 해의 생일에 지급되며 그 전까지는 친권자인 최영석, 이은혜 부부를 포함한 그 누구도 법적으로 관여할 수 없음을 명시합니다. 변호사의 말이 끝났을 때 며느리 은혜의 얼굴은 산산조각난 유리처럼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눈앞에 아른거리던 모든 희망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어 사라져버린 것이었죠. 그녀는 할 말을 잃은 채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돈줄이 끊긴 것이 아니었어요. 애초에 그녀가 가질 수 있는 돈줄은 존재하지도 않았던 겁니다. 이 모든 것은 그녀의 탐욕을 수면 위로 끌어내기 위한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설계해 온 마지막 무대였습니다. 제가 던진 신탁이라는 결정적 한 수의 파급력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그 소문은 날개를 단 듯 순식간에 온 집안으로 퍼져나갔어요. 제가 엄청난 자산가였다는 사실에 한번 놀라고 그 모든 재산을 며느리나 아들이 아닌 손주에게 직접 물려주기로 했다는 사실에 2번 놀랐습니다. 친척들은 모두 입을 모아 역시 명순 형님이 보통 분이 아니시다. 그렇게 당하고도 아주 현명하게 대처하셨다며 저의 결정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이로써 며느리 은혜가 다시 집안에서 재기할 수 있는 모든 길은 완벽하게 차단되었습니다.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은 다름 아닌 사돈댁, 즉 은혜의 친정이었습니다. 사돈 부부는 자기 딸이 대단한 자산가의 외아들과 결혼했다는 사실에 내심 쾌재를 부르고 있었을 겁니다. 어떻게든 그 떡고물을 받아먹을 기회만 엿보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 모든 복을 자신들의 딸이 어리석은 행동 하나로 뻥 차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분노는 딸의 잘못된 인성을 향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저 눈앞에 있던 막대한 부를 놓치게 되었다는 아쉬움과 그 원인을 제공한 딸에 대한 원망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 영석이가 무거운 표정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며칠 전 처가에서 있었던 일을 제게 모두 털어놓았어요. 사돈어른이 은혜를 친정으로 급히 호출했고 그 자리에서 불호령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 어리석고 멍청한 것아, 네 눈에는 그게 돈으로 안 보였더냐? 시어머니한테 조금만 더 잘했어도 그 재산이 다 네 것이고 우리 집안 것이 될 수도 있었는데 네 그 잘난 성질머리 하나 때문에 굴러들어온 복을 다 걷어차? 사돈 안주인은 더했습니다. 딸의 등을 마구 때리며 악을 썼다고 해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 때문에 내가 동네에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 시어머니 재산도 관리 못해서 뺏기는 바보 같은 년이라고 온 동네에 소문이 파다하단 말이다. 당장 가서 네 시어머니한테 싹싹 빌고 그 신탁인지 뭔지 당장 취소하라고 매달리지 못해? 은혜는 자신의 편이 되어줄 것이라 믿었던 친정 부모마저 자신을 돈 때문에 윽박지르는 현실에 그 자리에서 대성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은혜를 위로해주지 않았어요. 그녀는 이제 시댁뿐만 아니라 친정에서도 집안의 복을 걷어찬 실패한 투자 상품 취급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사돈 안주인에게서
직접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수화기 너머에서 지난번과는 180도 다른 비굴할 정도로 공손한 목소리로 제게 말했어요. 아이고, 사부인. 제가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다 제가 딸 자식을 잘못 키운 탓입니다. 그 멍청하고 부족한 것이 사부인의 깊은 뜻도 모르고 날뛰었으니 부디 노여움을 푸시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 주십시오. 그녀는 끝까지 딸의 인성이 잘못되었다고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청해서 복을 걷어찼다고 말할 뿐이었죠. 저는 그런 사돈에게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부인, 이미 다 끝난 일입니다. 그리고 이건 노여움의 문제가 아니라 제 손주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을 뿐입니다. 아이들 일은 이제 아이들이 알아서 해결해 나가겠지요. 저는 더 이상 관여하고 싶지 않네요. 그저 제 손주가 올바르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남은 인생을 바칠 생각입니다. 제 말 속에는 신탁을 취소할 생각은 눈곱만큼도 없다는 뜻이 명확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사돈 안주인은 제 대답에 희망이 없다고 느꼈는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통화를 끝으로 며느리 은혜는 완벽한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그녀를 신뢰하지 않았고 시댁 식구들은 그녀를 투명 인간 취급했습니다. 믿었던 친정 부모마저 그녀를 가문의 수치로 여겼죠. 그녀의 곁에는 이제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하고 사람들의 부러움 섞인 시선을 받으며 살고 싶었던 그녀의 꿈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녀는 이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먼지 쌓인 진열장 속에 갇혀버린 초라한 인형 신세가 되고 만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과정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며느리의 불행을 보며 통쾌하거나 기쁜 마음은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 한구석이 씁쓸하고 아려왔습니다. 결국 우리 모두에게 깊은 상처만 남긴 싸움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제 자신과 제 소중한 손주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전쟁은 끝났습니다. 남은 것은 폐허 속에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뿐이었습니다. 며느리 은혜가 세상의 모든 관계로부터 완벽하게 고립된 이후 아들네 집에는 폭풍이 지나간 뒤에 고요함 같은 것이 흘렀습니다. 그 고요함은 결코 평화가 아니었어요. 모든 것이 파괴된 폐허 위에서 남은 자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 숨죽이고 있는 침묵에 가까웠습니다. 아들 영석이는 어떻게든 그 폐허 위에 다시 집을 지어보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아내와 어머니 사이를 오가며 깨어진 신뢰를 이어붙이려 노력했고 흩어진 가족들을 다시 한자리에 모으기 위해 부단히 애썼죠. 하지만 한번 금이 간 거울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는 법입니다. 시간이 흘러 손주 예준이의 두 번째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작년에 그 화려하고 시끄러웠던 돌잔치를 생각하면 아직도 심장이 서늘해지는 것 같았어요. 올해는 그 누구도 잔치 이야기를 먼저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들 녀석은 며칠을 끙끙 앓다가 제게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이 예준이 생일인데 저희 집에서 조촐하게 식사라도 같이 하시면 어떨까요? 다른 친척분들은 부르지 않고 그냥 우리 식구끼리만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간절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생일 파티 초대가 아니었어요. 망가진 가족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는 아들의 처절한 구조 요청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직도 제 마음속에는 그날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채 남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를 바라보고 있을 아들의 얼굴과 아무것도 모른 채
해맑게 웃고 있을 손주의 얼굴이 아른거려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러자꾸나. 예준이 할미가 맛있는 거 해가지고 갈게. 약속한 주말, 저는 손주가 좋아하는 잡채와 미역국을 끓여들고 아들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작년과는 모든 것이 달랐어요. 화려한 뷔페도 시끄러운 음악도 수많은 하객도 없었습니다. 거실에는 조촐하게 꾸며진 생일상과 그 앞에 어색하게 서 있는 아들 내외만이 저를 맞이했죠. 며느리 은혜는 저를 보자마자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어머니 오셨어요. 라고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서는 어떤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마치 영혼 없는 인형 같았습니다. 그녀는 제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주방으로 도망치듯 들어가 버렸습니다. 생일 파티라고 하기에도 민망한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어색한 침묵만이 감돌았어요. 아들은 어떻게든 분위기를 띄워보려 애썼지만 저와 며느리는 약속이라도 한 듯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오직 손주 예준이만이 신이 나서 제잘거릴 뿐이었죠. 저는 그런 손주의 얼굴을 보며 이 숨막히는 자리를 버텨냈습니다. 사건은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일어났습니다. 제가 손수 만들어간 잡채가 맛있었는지 예준이가 계속해서 더 달라고 졸랐어요. 제가 아이의 그릇에 잡채를 덜어주려 하자 맞은편에 앉아있던 은혜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고는 제 손에 들린 집게를 빼앗으려 하며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예준이 이제 야채도 골고루 먹어야 하니까 제가 양 조절해서 줘야 해요. 그것은 어찌 보면 며느리로서 그리고 엄마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그녀의 눈빛에서 사라졌던 과거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자신의 영역을 침범당했다고 느끼는 듯한 그 날카로움, 어떻게든 이 상황의 주도권을 자신이 쥐어야 한다는 그 미세한 조급함. 아마 그녀는 무너진 자신의 권위를 조금이라도 되찾고 싶은 마음에 저를 가르치려 들었던 것이겠죠. 집안에 다른 어른들이 없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작은 용기를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모두의 시선이 제게로 쏠렸습니다. 아들 영석이는 또다시 끔찍한 일이 벌어질까봐 사색이 된 얼굴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제 손에 들린 집게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1년 전 돌잔치에서 저를 내려다보던 바로 그 싸늘한 눈빛으로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습니다. 제 안의 모든 것이 차갑게 식어내리는 것을 느끼며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낮게 깔려 있었어요. 너는 그냥 오늘 주인공 엄마 역할이나 하고 체면 칠해만 하고 있어라. 이 집안일에 끼지 말고. 시간이 멈췄습니다. 제가 뱉은 말은 부메랑이 되어 정확히 1년 만에 원래의 주인에게로 날아가 박혔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숨을 멈췄어요. 며느리 은혜의 얼굴이 하얗게, 정말이지 새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어요. 분노나 반박의 기색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귀로 듣고 있는 이 말이 현실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한 처절한 절망감만이 가득했습니다. 자신이 뱉었던 말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그녀는 아마 그 순간 온몸의 세포로 깨닫고 있었을 겁니다. 아들 영석이는 테이블 밑으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차마 제 얼굴도 제 아내의 얼굴도 쳐다보지 못했어요. 그저 자신의 어깨를 감싸 쥔 채 작게 몸을 떨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돌잔치에서 어머니를 외면했던 자신의 비겁함이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자신에게 돌아왔다는 것을 깨달았겠죠.
1년 전과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둘러싼 모든 상황과 권력의 구도는 완벽하게 역전되어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제 복수는 이미 완성되었으니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직 상황 파악이 되지 않은 채 저를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는 손주 예준이에게 다가가 뺨에 뽀뽀를 해주었습니다. 예준아, 생일 축하한다. 할미는 이제 가볼게. 그리고는 굳어버린 아들 내외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은 채 현관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을 때 차갑지만 상쾌한 공기가 제 뺨을 스쳤습니다. 지난 1년간 제 가슴을 짓누르고 있던 무겁고 뜨거운 돌덩이가 그제야 산산조각 나며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후련함에 길게 숨을 내쉬었어요. 이것은 결코 통쾌한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상처와 눈물이 남은 슬픈 복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잔인한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다시 시작할 수 없었을 거라는 것을요. 제 역할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이제 남은 폐허 위에서 새로운 집을 짓는 것은 온전히 저 두 사람의 몫으로 남겨두어야 했습니다. 복수의 마지막 조각을 맞추고 돌아온 그날 이후로 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두어 번 바뀌고 손주 예준이가 어느덧 훌쩍 자라 제법 혀 짧은 소리로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었을 때까지 저는 아들네 집의 문턱을 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몇 번이나 찾아와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저는 그저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만 말했어요. 그것은 아들 내외를 위한 시간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제 자신을 위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1년간의 싸움으로 지쳐버린 제 마음을 돌보고 앞으로 남은 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저는 그 시간 동안 오롯이 저 자신에게 집중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공원을 산책하고 오후에는 변호사 사무실에 들러 제 재산을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또 좋은 곳에 쓸 수 있을지 상담을 받았습니다. 저녁에는 평생 해보고 싶었던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하얀 화선지 위에 먹물이 스며드는 것을 보고 있으면 복잡했던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 엄마, 할머니가 아닌 고명순이라는 제 이름 석자로 살아가는 법을 천천히 배워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들 내외의 소식은 간간히 아들을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남기고 온 그 말은 며느리 은혜에게 아주 깊은 상처이자 동시에 쓰디쓴 약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아들 말로는 그날 이후로 은혜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해요. 말이 없어지고 웃음이 사라졌지만 그 대신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진지함과 책임감이 그 자리를 채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은혜는 가장 먼저 자신의 지난 과오들을 정면으로 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말마다 아들을 데리고 시댁 어른들을 찾아다니며 지난날 자신의 무례함에 대해 일일이 사과를 드렸다고 해요. 처음에는 냉담했던 친척들도 진심으로 머리를 숙이는 며느리의 모습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또한 은혜는 동네 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부모 교육과 심리 상담 프로그램에 등록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왜 그렇게 됐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좋은 엄마가 되어야 하는지를 밑바닥부터 다시 배우기 시작한 것이었죠. 그러던 어느 봄날, 예고도 없이 은혜가 혼자 저희 집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고 얼굴에는 화장기 하나 없는 수수한 모습이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그녀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은혜는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고개를 들어
처음으로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돌잔치 때 드렸던 그 말씀이 얼마나 잔인하고 이기적인 칼날이었는지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저는 어머님의 사랑과 헌신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준이에게서 세상 가장 좋은 할머니를 제가 빼앗아 버린 그 죄를 평생 갚으며 살 수 있도록 부디 저를 용서하지는 마시고 그저 지켜봐만 주십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에는 눈물 한 방울 없었습니다. 변명도 동정심에 대한 호소도 없었어요. 오직 자신의 잘못을 온전히 인정하는 자의 무거운 고백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녀가 기나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 마침내 자기 자신과 마주 설 용기를 냈다는 것을요. 저는 말없이 부엌으로 가 따뜻한 대추차 한 잔을 내어주었습니다. 일어나거라. 바닥이 차다. 그것이 제가 그녀에게 건넨 첫 용서였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가족에게는 새로운 질서가 생겨났습니다. 그것은 강요나 희생으로 유지되는 낡은 질서가 아니었어요. 서로의 자리를 존중하고 각자의 책임을 다하는 건강한 관계였습니다. 아들 내외는 더 이상 제게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작은 회사에 재취업해 성실하게 일했고 셔츠 한 장을 사더라도 자신의 힘으로 가정을 책임지는 기쁨을 배워갔습니다. 은혜는 화려한 명품 가방 대신 아이의 책과 장난감을 사는 것에서 더 큰 행복을 느끼는 엄마가 되어갔어요. 저는 여전히 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기꺼이 그들의 삶에 좋은 어른으로 참여했습니다. 주말이면 아들 내외는 예준이를 데리고 저희 집으로 와 함께 텃밭을 가꾸었습니다. 은혜는 제게 조심스럽게 음식 만드는 법을 물어왔고 저는 기쁜 마음으로 저만의 비법을 가르쳐 주었죠. 우리는 더 이상 불편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닌 인생을 함께 살아가는 두 여자로서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손주 예준이의 세 번째 생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비싼 식당을 예약하는 대신 온 가족이 함께 가까운 공원으로 소풍을 갔습니다. 돗자리를 펴고 앉아 은혜가 제게 배운 솜씨로 서툴지만 정성껏 싸온 김밥을 나누어 먹었어요. 아들은 옆에서 과일을 깎고 예준이는 잔디밭을 뛰어다니며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평범하고 소박한 풍경을 바라보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지난 2년간 저는 제 자신을 지키기 위해 독한 사람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때로는 가슴에 칼을 품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죠. 하지만 그 모진 시간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위선과 기만으로 쌓아 올린 가짜 평화가 아닌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진심으로 존중하는 단단한 신뢰를 쌓아 올릴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풀밭에 누워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고 푸른 가을 하늘 아래 제 손주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나는 다시는 나를 무시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 다짐은 여전히 제 마음속에 단단하게